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개미두목 장시영 차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대표님 없이 제가 혼자 찐시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없이 진행을 하려니까 굉장히 좀 허전하고 조금 불안합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 모자란 면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오늘 시장 얘기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더 대표님 없이 허심탄회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먼저 시장 분위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 200 내, 그리고 국내 시가총액 상위 1위, 3위 이 업체이기 때문에 이 둘의 상승은 곧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시장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이 지속적인 큰 폭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거래소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면서 매수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이 프로그램 매매 쪽에서의 어떤 비차익 매수, 요거는 사실은 비차익 매수로 최근에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은 헤지펀드를 통해서 국내 CFD 계좌에 CFD 이 계정의 금액이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건데,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의 무드를 좀 타기 시작하면서 빅차익 쪽으로 들어오는 물량들이, 매수 수급 물량들이 굉장히 좀 크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도 고무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시장이 큰 폭으로 오를 때 그 당시에 수급적으로 크게 시장 상승을 더 밀어준 이 수급들이 이 앞서 이제 보여드린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금액이거든요. 이게 CFD 물량들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시장이 좀 하락하고 변동성이 커지고 안 좋은 국면에서는 저 물량들이 매도가 막 쏟아져 나오면서 안 좋았다면, 좋아질 때는 저 물량들이 이제 확 들어오면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반대 매매 물량도 나가고 담보 부족 물량도 다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옴에 따라서 매수 가능 금액이 또 생긴 거거든요. 이 신용을 좀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수 가능 금액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또 한 번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서 시장에 어떤 훈풍을 불어닥치게 하는 수급으로 조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자 이렇게 좀 퐁당퐁당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자동차가 좋았고 오늘은 또 다시 반도체가 좋고 내일은 또 자동차가 좋겠죠. 왜냐하면 오늘 현대차가 또 실적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2분기에 매출이 35조 9,99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조 9,700억이거든요. 원래 이게 컨센서스가 1조 원 후반대에서 2조 원 중초반대까지 나왔는데 3조 원 가까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단 자체는 사실은 한 3, 40% 정도, 매출은 한 3, 40% 오른 건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거는 환율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부가가치가 큰 고급차 위주의 어떤 제품들이 좀 많이 팔렸다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앞서 이 기사에서 나왔다시피 이 인센티브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반도체 공급 이슈 상황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자동차 주식 관련된 얘기를 조금 먼저 이 시황 얘기를 같이 하면서 묶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를 좋게 보시는 분과 안 좋게 보시는 분이 지금 두 부류로 나옵니다. 대부분의 이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시장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저희 동료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면, 자동차 쪽을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쌓여 있는 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밀려 들어왔던 주문들이 아직까지 출하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연말 지나서 까지도 그 부분만 가지고도 계속해서 깜짝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고요. 그리고 나서 연말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목표한 수치까지 달성하고 나서는 어쨌든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낮추는 이 시기가 올 거고요. 아니면 동결하는 시기가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다시 한번 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자극이 되기 시작하면 차량 구매에 대한 어떤 욕구가 다시 살아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차곡차곡 이 주문 물량들이 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익단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뷰를 보시는 분들이 자동차 쪽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뷰고요.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겁니다. 이제 그 선주문 들어온 물량들은 끝났다. 그 물량들이 2분기를 끝으로 아마 3분기, 4분기에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우리가 주식을 생각을 할 때는 이익의 어떤 서프라이즈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2분기에 지금 2조 9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다면 3분기에 현대차에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실적, 예상 영업이익의 실적은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현대차에 기대하는 실적은 3조 원 이상이 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4분기에는요? 4조 원에 가까운 또 영업이익을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현대차가 그만한 실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실적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이 트리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전기차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코로나 시기죠. 2020년 이때 현대차가 갑자기 확 급등했을 때 애플카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그런 어떤 다른 전기차 관련된 큰 이슈라도 있어야지만이 다시 한번 이 트리거가 생기면서 모멘텀을 가지고 큰 폭의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당장에는 그게 좀 실현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하다기보다 좀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그러면 전기차의 점유율 애플의 이슈가 아니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의 어떤 점유율을 큰 폭으로 늘려야 되는데 테슬라가 장기 집권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과연 현대차가 기술 개발이라는 게 사실은 바로 따라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좀 두고 어느 정도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당장에 뭐 3분기, 4분기에 테슬라에 버금가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나오는 것도 아니요. 전기차의 어떤 이 반도체 수급 공백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전기차가 갑작스럽게 시장에 조금 출하가 빨리 되면서 점유율을 확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뭐 잘하면 3분기를 끝으로 실적이 픽아웃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현대차는 주가 자체가 현재 수준에서 큰 폭으로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비관적으로 보시는 뷰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뷰를요. 다만 급등을 하는 어떤 모습은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현대차가 어떤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이슈로 200일선을 강한 어떤 거래량과 수급의 힘으로 인해서 뚫고 올라가서 21만 원, 뭐 22만 원까지 빠르게 치닫는 어떤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단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날지는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바로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제돼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연준의 금리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요. 인플레이션도 잡혀야 될 거고요.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는 모습들,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확인시켜 줘야지만이 소비자가 지갑을 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을 하려면 시간적인 이 여유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뷰까지 생각을 하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슈도 아직까지는 시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장에 급등하는 모습은 보여주지는 않을 겁니다. 2분기 실적 가지고 3분기를 기대하는 어떤 3분기 실적까지 기대하는 이런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려 주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점이고 그렇다면 왜 긍정적으로 보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당장에는 그렇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 추후에 시장이 모든 하락을 다 멈추고 지금 하락을 멈췄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뒤에서 이제 제가 시장 얘기를 조금 더 드릴 텐데 하락을 멈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변동성이 다시 한번 커진다고 했었을 때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고 그리고 정말로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한번 충격이 오고 나서 바닥을 잡는 과정에 있었을 때 그때 올라가는 주식들은 모든 이슈들이 다 해소가 된 이유일 거거든요. 뭐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고 인플레이션도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경기는 여전히 안 좋아질 것이지만 다시 한번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그러면 그 찬스에서는 시장이 뭔가 이렇게 좀
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대형주가 먼저 필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그 대형주 중에서 가장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 면에서 접근하기 쉬운 종목들일 텐데 그게 뭐 삼성전자 아니면 현대차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당장에 쫓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보시면 거래량 자체도 사실은 실적 발표 나오고 난 이후에 큰 폭의 음봉 거래량을 만들었거든요. 매도 수급이 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출렁이는 모습이 보여질 테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변동성을 좀 확대하면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그런 자리에서 조금씩 모아두고 쌓아가는 전략으로 활용을 하셔야지 이거를 뭐 이제 실적 발표했고 3분기에 달려갈 테니까 내일 아침에 빠지면 무조건 사야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현대차 얘기는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품주들도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화신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들려요. 실적이 좀 계속해서 좋아진다. 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들립니다.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한동안 힘들었던 게, 이 한한령 때문에 중국에서 했던 공장 이슈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뭐 적자도 기록하고 영업이익단에서 순익도 좀 많이 안 나오고 했던 점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컸었습니다. 이게 다 이 2017년, 18년, 19년 이럴 때 실적이 안 나왔던 것들이 전부 중국 공장 이슈 관련해서 뭐 철수하거나 또는 공장 이슈 관련해 가지고 이 대손 이 상업이 충당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실적이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중국 공장들이 좀 큰 폭의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자동차 부품주들도 지난 이 5년 동안 또는 6년 7년 동안 빅베스를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했고 중국 쪽에서의 어떤 나오는 손실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만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곧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 뭐 다른 어떤 아시아 국가들 글로벌의 어떤 팔리는 현대차의 부품들을 다른 공장에서 좀 만들어내면서 부가를 높이고 있고 영업이익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쪽에 어떤 또 이 이슈들이 붙으면서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매출도 꾸준하게 좀 늘어나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올해 화신 같은 경우는 500억, 내년에 6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야 밸류에이션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촌스럽죠. 워낙에 뭐 10배 미만으로 계속 싸게 거래되는 점들이 업종 이 섹터였기 때문에 다만 적자를 계속 기록을 하다가 큰 폭의 흑자 전환을 하고 흑자 전환을 했는데도 이익 성장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주식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올랐다라고 해서 끝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자동차 부품주 관련된 이 섹터 내 종목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신도 화신이지만요. 종목 그냥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종목명만요. 종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은 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종목이라서 이거를 좀 제가 너무 깊게 추천드리기보다는 이런 부분들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정도까지 자동차와 연계되는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서현님와도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좀 자동차 부품 관련된 내용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얘기를 좀 이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고민하시는 분들 여전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저 역시도 항상 방송에 나와가지고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고 변동성 확대될 수 있고 빠질 수도 있으니까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아라. 올라갈 때 현금을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으로 생각을 하셔라. 이 랠리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베어 마켓 랠리의 일시적인 상승 그리고 8월까지는 썸머 랠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 글로벌 리스크가 결국은 다 완화가 된 거냐? 어느 정도까지 완화가 된 거냐? 지금이라도 쫓아 사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리스크 완화를 가격으로 매기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단은 금리가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고무적이죠. 그러면 미국의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3.5%에 달했다가 지금은 3% 이제 초반까지 떨어졌고 한때는 3%를 깨기도 했었습니다. 깨고 내려가기도 했다가 3%대에서 플랫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유가 역시도 보시면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금리와 인플레이션이니까 유가 역시도 보시면 100불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뭐 100불 이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막 튀어 오르려는 어떤 모습들은 보여주려고 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안정화 국면에 좀 들어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의 특히나 이제 가솔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있던 헤드라인 물가 이 부분을 좀 경감을 시켰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 삶 속에서 이 기름, 유가에 대한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의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금리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안정화 국면을 찾아가니까 주식은 바닥을 잡고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인이 또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뭐 이더리움이 바닥 대비해서 30% 넘게 좀 급등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뭐 우리가 이 예측할 수는 100%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무조건 이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이고 달러 강세가 이제 또 그동안의 주식시장에 제동을 걸었지만 뭐 달러 인덱스 역시도 추가적으로 뭐 계속 오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환율도 뭐 1,400원 막 바로 달려갈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109달러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21선 이 부분까지 하락을 했는데 물론 이게 추세를 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여기서 재차 반등을 해서 뭐 110불, 120불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만 급하게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는 시스템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는 거거든요. 시스템 리스크가 아닌 일시적인 어떤 현상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떤 시장에 충분한 텀을 주면서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이 있더라도 우리가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의 어떤 상승처럼 한 번씩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려들이 좀 완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어요. 뭐 나스닥 선물도 12,000포인트 선물이죠. 선물도 12,000포인트를 힘차게 좀 돌파를 했고 이제는 이 계속해서 어떤 떨어지는 칼날 같은 어떤 시장은 아니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의 긍정적인 기류를 만들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만약에 언제 완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는 시점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뭐 지난달에 9.1%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9.1%가 갑자기 8%가 되고 7%가 되는 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는 게 아닙니다. 9%에서 8% 후반대로 플랫하게 옆으로 횡보하기만 하더라도요. 이건 완화가 된 겁니다. 인플레이션은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뭐 그레이트 스텝을 하든 뭐 빅 스텝을 밟든 뭐 0.25%를 인상을 하든 그 부분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막 빠르게 잡힐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한 3, 4개월 정도만 추가적으로 오르지 않고 옆으로 플랫하게 횡보된다고 한다면요. 어느 순간 인플레이션은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뭐 예를 들면 8월에 또 이 7월 인플레이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CPI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이 CPI가 또 한 번 9%대 뭐 초반을 기록한다든지 8% 후반을 뭐 진짜 정말 쥐 눈물만큼의 하락세를 보여서 이거 뭐 얼마 빠지지도 않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지만 그런 게 한 2, 3개월, 3, 4개월만 진행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힌트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통화 긴축에 대한 어떤 끝이 좀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금리 인상을 제가 계속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많이 없어졌죠. 그러면 0.75%씩 또는 0.5%씩 앞으로 4번의 금리 인상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연준이 목표하는 3.75에서 4%대의 기준금리 수치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연준이 보겠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수치를 차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추세를 가지고 계속 오를 것인가.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미 플랫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매월 확인할 수 있는 CPI 수치도 앞으로는 플랫하거나 소폭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당장의 V자 반등은 안 나옵니다. 당장의 V자 반등은 안 나오고요. 일정 수준 상승을 하다가 뭐 또 한번 하락을 맞고 눌림목을 찾고 또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상방이 어느 정도까지 정해져 있는 제한적인 상승이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의 목표하는 가격대를 좀 한번 정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30% 40%라 그래가지고요. 마이너스 30% 40%가 무조건 원금이 돼야지만이 나는 정리를 하겠다. 또는 수익이 무조건 나야지만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평단을 좀 낮춰보고 평단을 낮춘 상태에서 나중에 장시영이가 말하는 이 시장이 됐었을 때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훈풍이 불어왔었을 때 나는 남들보다 더 빠르게 초과 수익을 내고 계좌 잔고를 좀 불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이번 상승에서 한번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보유해 볼 수 있는 이 기회를 한번 좀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만약에 그러면 반등이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식의 시장의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느냐라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리포트 내용 계속 참고하면서 계속 좀 말씀드릴 텐데, 자, 우리가 2018년도에 처음 이 금리 인상을 했었죠. 2018년도 잠시만 한번 보실게요. 해외의 S&P 500을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빠지고 나서 오를 때도 미국 시장이 대형주 위주의 S&P가 좀 먼저 많이 오르거든요. 자, 2018년도에 금리 인상을 12월 이쯤에 금리 인상을 먼저 했었을 거예요. 마지막 금리 인상인데 이 코로나 이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금리 인상인데 요 구간에서 요 시기에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하고요. 시장이 올라간 게 S&P가 2,300부터 3,80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코로나 때 빠진 거고요. 그 전에 이때 상황인데 그때 올라갔었을 때 모양과 지금의 모양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른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유가의 흐름이거든요. 그때는 유가가 80불 미만이었죠. 80불대 거래되고 있었고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그렇게 과도한 상태는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과도한 상태고 지금과는 좀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그러면 2018년도 이후에 2019년도 시장처럼 만약에 지금 시장이 그때 시장처럼 추세를 가지고 상승을 해가지고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과연 그런 상황인가라는 점을 어떤 상황에서 조금 확인할 수 있을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2분기에 이 시작 발표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현대차를 비롯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6월에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좀 양호했다라는 점이고요. 51개 기업의 실적 발표에서 84%가 미국 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요가 양호한 거 아니냐. 그러면 경기 침체로 안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팩트가 될 수가 없는 게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가 이 예전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점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앞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4번의 금리 인상이 아직 남아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아직 잡혔다라는 징후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의도적인 경기 침체를 만들어서 수요단에서의 그러니까 공급단에서의 문제를 수요를 침체시켜가지고 완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발표될 물가 데이터라든지 통화정책회의, 연준의 의원들의 발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2019년도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은 고용이 계속해서 안정적이다라는 점. 다만 다른 점은 그때는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그렇게 지금처럼 높은 상태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수치에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다른 상황인데 왜 2018년, 19년 케이스에 대입해서 아직 추세적인 반등이 어렵다라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물가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뭐 연말은 지나야지 멈출 거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시장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이 확실한 기대를 갖기에는 뭐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다 나왔잖아요. 연준의 정책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점이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굳이 금리 인상이 4번이나 더 남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겨보겠다고 시장에 섣부르게 진입했다가는 다시 한번 좀 크게 좀 다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제가 대형주들을 먼저 사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시장에 만약에 시장이 다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는 대형주들이 먼저 오른다라는 점을 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금 당장에는 중소형주들이 좀 좋아 보이실 거예요. 중소형주들의 어떤 상승이 달콤해 보이고 중소형주들을 좀 쫓아가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좀 더 길게 보면요, 하락하고 나서 반등을 할 때 초반에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튑니다. 왜냐면 개별 종목들이 좀 더 가볍기 때문에 많이 튀는데, 그거를 한 시계열을 한 2개월, 3개월 정도로 좀 늘려보면요, 대형주들이 아웃퍼폼을 더 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더 시계열을 확대해서 추세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결국은 중소형주가 이기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만, 중간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하락분을 만회하는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대형주 위주의 어떤 선별적인 종목 피킹이 먼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드릴 텐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추세를 가지고 시장이 큰 폭으로 오르기에는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많다. 당장의 4분기만 돼서도 2분기 실적을 픽아웃으로 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4분기에 가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8월 썸머랠리 정도까지가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인 걸로만 봐서 이게 웬만해서는 저도 지수 어디까지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좀 잘 안 해드리려고는 하기는 하는데, 왜냐면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걸 맞출 수는 없잖아요. 잘 안 해드리려고는 하긴 하는데, 잘해 올라가 봐야 60일선 부근이겠죠. 그래서 2,500 언저리, 요새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2,400에서 2,450에서 2,500까지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면 어느 정도 포트 내에서 종목들이 마이너스 40%가 한 30% 안으로 들어오는 20% 후반 이짝저짝 하는 정도 수준 정도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전략이 있죠. 1,000만 원에 30% 손절하게 되면 예를 들면 800만 원에서 30% 좀 240만 원 손절하시게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실제로 손절을 해서 손실을 보는 이 금액은 3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280만 원이 아니라 훨씬 더 적은 금액이다. 몇십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번 해보시고, 이게 다 하시기 어려우시면, 종목별로 다 그렇게 하시기 어려우시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종목 딱 한 종목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했었을 때, 그때 내가 다른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에 물타가지고요, 다시 한번 시장이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확실하게 추세를 가지고 20%, 30% 오르는 구간이 왔었을 때, 그때 남들보다 좀 빠른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아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최근에 종목들 이슈 몇 개 있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요 제약바이오 섹터의 움직임들이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물론 오늘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최근에 시장이 빠졌었을 때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 내 종목들은 이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자료를 하나 열어서 좀 같이 볼 텐데, 잠시만요. 한미약품을 비롯해서요, 대웅제약 그리고 기타 다른 종목들이 코스피나 또는 코스닥 시장이 하락하거나 빠지고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이나 좀 덜 빠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잠시만요. 보시죠. 연초부터 현재까지 코스피는 대략 2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약주라든지 의약
제약품 관련 기업들의 수익률을 확인을 해보면요. 대웅제약이 한 20% 넘게 올랐고요. 한미약품이 한 12% 넘게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한 8% 정도,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7%, 뭐 JW 중해제약이 한 6% 정도. 그러니까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하면서 초과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들도 최근에 갑자기 코로나 급등하면서 올라왔는데 뭐 이 내용은 아니고요. 만약에 시장이 제가 말씀드린 베어마켓 랠리로 이어지면서 썸머 랠리까지 간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어떤 수급 개선이 필요한 제약바이오 업종 내 탑픽 종목을 좀 골라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한적인 상승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 제한적인 상승 내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은 좀 얻어내야 되거든요. 지금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종목을 뭘 사야 되냐, 장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속 손가락만 빨아야 되냐고 말씀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좀 종목을 골라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만약에 이 베어마켓 랠리, 썸머 랠리의 어떤 주도 업종, 주도 섹터가 된다고 한다면 그 주도 업종 섹터 내에서 뭘 사야지 좋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거를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업종으로 좀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내용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6월에 미국 처방 데이터인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월에 미국 처방 데이터인데요. 셀트리온이 이 바이오시밀러 하는 제품이죠. 이게 레미케이드라는 약은 존슨앤존스의 오리지널 약제인데 연간으로 19% 정도 판매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6월에 YOY로. 그리고 MOM으로는 고작 0.7% 오른 데 불과했고요. 지금 이 레미케이드의 시장 점유율이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6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한때 90% 넘게 레미케이드가 거의 독점이었거든요. 반독과점이었고 처음에 셀트리온이 이 약을 바이오시밀러 해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했었을 때 물론 유럽 시장에서는 굉장히 셀트리온이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시장 규모가 작습니다. 미국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작은 편이긴 한데 미국 시장의 셀트리온이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약을 가지고 진출했었을 때 아무도 안 된다 그랬었습니다. 존슨앤존스가 어떤 회사인데 그리고 미국은 합법적으로 로비가 가능한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았는데 지금 살펴보니 셀트리온 어느새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을 30%를 넘어가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40%에 달하는 점유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또한 레미케이드가 마이너스 19% MOM으로 판매량을 감소하는 사이에 셀트리온은 78%가 늘었습니다. MOM으로도 8%가 늘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23%, MOM으로는 9.5%가 늘었습니다. 이게 그냥 이 숫자만 봐서는 이 정도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리투키마비라는 제품도 원제, 그러니까 오리지널 약제, 로슈의 오리지널 약제는 리툭산이라는 오리지널 약제는 33%가 줄은 반면에 셀트리온은 늘었죠. 점유율도 두 회사, 삼성바이오시밀러와 이거는 셀트리온만 하고 삼성바이오시밀러는 아니죠. 그 셀트리온이 26% 점유율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원제약품을 바짝 쫓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화이저가 이 약제를 바이오시밀러 했는데 오리지널 약제의 점유율을 넘어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류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최근에 나온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은 21년도에 159억 달러, 29억 달러, 잠시만요. 화면을 좀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내용을 좀, 수치를 좀 보셔야 되니까. 159억 달러 규모를 21년도에 형성을 했는데, 2031년까지 연평균 25% 정도가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1436억 달러 정도인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횡보가 굉장히 좀 가파르죠. 글로벌 캐파도 그렇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항암제라든지 새로운 신규 제품들도 좀 출시가 예정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워도 다시 한번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 번쯤 봐주시는 것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우리가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또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이 최근에 그죠? 케어전이 굉장히 좋습니다.
케어젠이 좀 급등을 하고 나서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케어젠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굉장히 좀 자극적인 리포트이기는 한데 어쨌든 들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극적인 리포트이기는 하나 봐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케어젠 모멘텀이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주가가 저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화면을 한번 좀 늘려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 좀 안 보이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를 복사가 안 되는데. 약간 이걸 좀 화면을 크게 한번, 이렇게 보면 잘 보이겠네요. 리포트 내용 제가 이렇게 좀 따온 겁니다. 좀 따온 건데, 모멘텀이 혈당 건기식 FDA 승인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3월에 혈당 건강기능성, 혈당을 낮춰주는 펩타이드를 원재료로 한 혈당을 낮춰주는 건강기능식 제품을 FDA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최초로 승인을 했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여러분? 당뇨와 비만의 나라입니다. 네, 당뇨와 비만의 나라고 미국 시장에서 이 건강기능성 식품이 FDA 승인, 이 펩타이드를 원료로 한 FDA 승인이 최초로 났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고 희망적인 뉴스고 좀 꿈을 품게 할 만한 뉴스임에는 불명합니다. 글로벌리하게 4억 명 당뇨 환자가 있고요. 이 애널리스트가 계산한 내용을 좀 보겠는데 3%만 구매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뇨 환자 입장에서는 혈당 관리를 위해서 먹는 것쯤이야. 당연히 합니다. 왜냐하면 당뇨 환자들이 처음 진행을 하는 게 식단 관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한 번씩은 사보겠죠. 3%는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저는 이거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가 아니더라도 예방하고 싶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음료 판매를 하루에 1,000원으로 잡고 마진을 소매가 대비 25%, 공급 채널 대비 50% 가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근데 펩타이드로 하면요. 원재료비가 20%밖에 들지 않고요. 마진이 50%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이에요. 굉장히 좀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제품인 거죠. 근데 이 애널리스트가 가정한 25% 정도의 어떤 마진만 가지고도 하루에 1,000원 잡고 전 세계 인구의 당뇨 인구의 3%만 판다 하더라도 이익 규모가 연간 1조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퍼밸리에이션을 다른 어떤 건강기능성 식품들 종목의 평균 피어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 시총이 20조 원까지 좀 뽑아낸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익 규모가 1조 원이라면 매출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3조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회사의 캐파는 2,8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캐파가 물론 미국 내에서 뭔가 계약 건수가 오가고 투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정도 캐파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돌리는 행복회로인데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면 자 회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영업이익과 이 단기수익을 달성한 회사입니다.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달성해오면서 꾸준하게 현금을 유보해온 회사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적자 기업이 아닙니다. 예, 적자 기업은 아니고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달성을 200억 또는 300억 이렇게 꾸준하게 달성을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쌓여있는 유보율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 당뇨 관련된 혈당 건강기능성 식품을 필두로 해서 증설을 좀 크게 한다고 한다면 큰 돈이 좀 필요할 수는 있겠죠. 몇천억대 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글로벌리 공장을 좀 지어야 될 필요도 있고, 또는 유통망을 글로벌리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창고도 중간중간 지어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 이슈를 가지고 삼자 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유수의 어떤 회사들로부터 삼자 배정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공장을 증설하고 그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키워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긍정적인 기류를 좀 생각을 해본 거고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점을 굉장히 좀 앞서 이 애널리스트가 보여준 내용이 아예 실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분명히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디저트 하나만 보더라도요, 이 초콜릿이 그냥 막 수십 개 들어간 초콜릿을 녹여가지고 그걸 빵에 바릅니다. 케이크 같이 몇 겹으로 쌓아서 빵에 발라요. 그 빵을요, 갈아요 또. 그래서 그 초코 쉐이크를 거기다 또 붓습니다. 이만한 컵에다가 그거를 디저트로 먹습니다. 그러니 당뇨가 안 걸립니까?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의
그러니까 그런 디저트를 먹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뇨와 비만의 나라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어떤 관심과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당뇨가 걸리면 당뇨라든지 뭐 다른 어떤 기타 질병이 걸리면 의료보험 받아가지고 병원에 바로 입원할 수도 없어요. 건강보험 없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당뇨 걸리면요. 예, 주사도 뭐 인슐린 그냥 본인이 혼자 가져가면 계속 꽂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되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싼 값에 만약에 건강음료를 구매를 해서 내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다면 분명히 사 먹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분명히 커질 것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슈가 될 것이다. 라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케어제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요. 당장에 쫓아 사지는 마시고 이런 눌림목들이 또 한 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구간의 어떤 눌림목들,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구간들의 눌림목이 한 번 더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쭉 흘러내렸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서 좀 더 올라가다 또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윗 구간에서 이런 어떤 눌림목 구간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런 눌림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 한 번씩 조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지 검증을 한번 해보시고 담아 놓으시면 추가적으로 조금 지금 베어마켓 랠리 시장에서 수익을 조금 낼 수 있는 종목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또 하나 종목은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인데 요것도 당뇨 관련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자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물론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 오르지도 않았지만 코로나가 다 끝나고 잠시만요. 제가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원래 이 그 대표님이 옆에 계시면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옆에서 물을 먹는데 저 혼자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물 먹을 시간이 없네요. 물 먹을 시간이 없어서 입이 지금 바짝바짝 마르는데 잠시만 한 번만 더 먹겠습니다. 입이 좀 바짝바짝 마르는데 물 먹는데 한 번만 더 마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양적 완화를 할 때도 오르지 못했지만은 금리 인상의 어떤 그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도 굉장히 좀 견조하게 움직였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센스라는 회사가 혈당 측정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도 꾸준하게 실적을 기록하고 있죠. 왜? 전 세계에 4억 명의 당뇨병 환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당뇨병은 불치병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낮출 수는 있지만 다시 재발하거나 또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걸릴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4억 명의 이 환자들이 계속해서 수요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당뇨 관련된 이 제품, 치료제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아이센스가 왜 조금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냐면 최근에 이 회사가 개발한 혈당 측정기가 어떤 측정기만 몸에 그냥 계속 꽂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혈당 측정기는 뭐냐면 당뇨 환자들이 이렇게 바늘로 툭 찔러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눌러서 이렇게 봐서 당뇨 수치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에다 대가지고 내 수치 얼마다 이렇게 보여주면 나 수치 올라왔네, 인슐린 맞아야 되네, 내 수치 괜찮네. 그걸 매번 번거롭게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개발한 게 뭐냐면 몸에 그냥 붙이고 있습니다. 붙이고 있으면 내 스마트폰과 연동이 돼가지고요. 내 혈당 수치를 계속 알려줘요.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 그러면 그거 보고 인슐린을 맞아도 되고 또 그거 보고 사탕을 먹어도 되고 또는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하고 있으면 내가 부족하면 인슐린을 이 소량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요. 이게 조만간 승인이 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9월에 이 식약처 승인이 나는데 의료기기 제품들은 3상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먹거나 이 주사제로 맞는 이 것들은 사실은 임상 1상, 2상, 3상, 전임상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식약처의 판매 허가 승인이 나면 9월부터 바로 판매에 돌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전 세계 4억 명 이상의 당뇨병 환자들을 이 공급처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러지만 4억 명의 수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 세계 4억 명의 이 수요자들이 이 제품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있다라는 점도 확실히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아이센스의 시총이 4,500억이에요. 지금 현재 시총도 굉장히 좀 싸죠. 왜냐면 연간으로 300억씩 버는데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업체가 4,500원 포가 15배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를 안 산다라는 것도 실적이 이렇게 꾸준하게 나오는데 안 산다라는 것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 주식을 안 담아놓는다는 것도 좀 고개를 갸우뚱할 법하지만, 만약에 그런 신제품이 나와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도 당뇨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몇몇 계시는데, 그분들도 이 제품 이게 몸에 패치로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 왜냐하면 몸이 느끼기는 하지만 내가 순간 다른 일을 할 때 그걸 잊어버리거나 이러면은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근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내가 확인을 하면서 중간중간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나왔었을 때 바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고 이 제품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다라는 어떤, 우리가 사실은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죠. 이건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는 확신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확신은 하지 마시고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 얘기를 정말 들어보시고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얼마만큼 인기를 끌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스스로 조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시면 저처럼 확신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셨었을 때, 왜냐하면 이 회사의 주가는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많이 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여러분들께 좀 찾으셔가지고요, 포트에 좀 담아가서 가져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예를 들면 보톡스 관련된 종목이 뭐였죠?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그 보톡스 최근에 이제 대웅제약이랑 같이 저기 싸우고 했던 메디톡스를 한번 봐볼까요? 메디톡스. 예전의 메디톡스의 모습입니다. 자, 처음에 메디톡스가 이제 보톡스 시장에 좀 진출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대중화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어떤 장기적인 추세 상승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런 어떤 이 순간부터 지금 아이센스가 지금 뭐 한 요런 구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정도 구간에 있는데 발표가 나고 나서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면서 요런 긴 아주 길고 오래 가는 추세 상승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부터는 한번 포트에 담아 놓으시고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보실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요 두 개 같이 한번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케어젠 인슐린 관련된 이슈로 케어젠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아이센스도 같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시장 특징주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가지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이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는 코로나 관련주가 시장에서 올라가는 거는 시장 체력을 오히려 좀 떨어뜨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가뜩이나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모자란 상태입니다. 거래량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쪽으로 좀 이 수급들이 붙어버리면 진짜 올라가야 될 종목들이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오늘 정부가 이 학생들 뭐죠? 줌으로 수업하는 이 화상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권유하고 이렇게 권장하고 이러면서 교육주들이 또 확 튀었던 것 같아요. 메가임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또 얼마 전에 신풍제약이라든지 코로나 관련 이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좀 급등을 했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거 올라가니까 내일도 올라갈 거니까 단타 꼭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말씀드려서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냥 코로나 관련 이 이슈몰이라는 테마성 종목들은 그냥 단순하게 조금 지켜보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좀 넘겨버리셨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그래서 크게 좀 염두에 두시지 마시고요. 제가 골랐던 종목들이 또 잡줄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 전달을 함에 있어서 제가 좀 마음이 통하는 종목들만 좀 가끔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장 얘기를 제가 좀 길게 했었으니까 종목 얘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실 수 있는데
그 뉴플렉스라는 종목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때 이제 PCB 관련해 가지고 좀 급등을 했었고요. 최근에 조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한 11% 정도 넘게 올라가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월봉이거든요. 11% 넘게 올라가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한 1.3% 정도 눌림목이 있었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 한 번 더 빠지면 다시 한 번 4,700원 정도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눌림목을 좀 줄 수가 있겠죠. 5일선이 좀 맞닿아야 되니까.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삼성전기가 그 휴대폰 카메라 PCB 사업을 좀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는데, 이 회사가 삼성전기가 하는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PCB 사업을 PCB를 납품하고 공급을 했거든요. 삼성전기 대신에. 그러면서 후면 카메라에도 들어가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후면 카메라가 좀 이 부가가치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 1분기에 큰 폭의 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분기로 보시면. 올해 1분기에 66억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진이 대략 한 1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기 대신에 이 카메라용 PCB를 좀 납품을 하면서 발생한 수치인데, 후면 카메라까지 같이 공급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어떤 수혜가 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메타 플랫폼, 옛날 저기 페이스북이죠. XR 기기 오큘러스가 오큘러스용 카메라용 PCB도 공급하는 벤더입니다. 이 내용은 좀 신문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9월에 신제품 출시가 있는데 요거하고 더불어가지고 이슈머리가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부가가치도 좀 높겠죠. 그래서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용 PCB를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납품 예정입니다. 현기차, 폭스바겐, 르노 등등에 좀 납품할 예정인데, 한 10여 가지를 얘네가 PCB를 먼저 준비를 해가지고 납품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라는 거고요. 회사 전체 캐파가 월에 한 28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풀캐파를 가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간으로 3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럼 앞서 마진을 한 10% 정도로 그냥 러프하게 10%로 잡았었을 때 영업이익 300억이면 지금 현재 시총 1,000억입니다. 뭐 조정을 좀 더 받으면 1,000억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 시총이 1,000억인데 조정 시에 만약에 이 정말 작은 개별 종목이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 회사의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올라가면서 꿈을 꾸는 주식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1,000억짜리가 3,000억이 되는 꿈을 꿔보면 3배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쯤은 포트에 일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담아놔 보시고, 아니 나도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사든 50만 원을 사든 사놓고 누구한테 야 난 3배 4배 보면 종목 있어 라고 자랑할 수 있을 법한 종목들은 하나둘씩 있어 보면 좀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씩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개별 종목을 아예 안 하셨던 분들도 잡주는 아니니까. 그냥 내일 모레 뭐 부도가 나거나 이럴 만한 회사를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런 종목은 아니니 이 회사에 몰빵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일부만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봐보시고, 그러면서 회사 공부도 한번 해보시면 개별 종목에 접근하는 부분들도 한번 좀 배워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보니까, 거래소 시장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5일선을 이 눌림목 조정을 받고 오늘 또 양봉을 이쁘게 하나 띄워놨는데 옆으로 좀 붙여준다고 하면 조금 빠르게 시장의 이 상승이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빠른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빠르면 금방 또 두드려 맞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올라가다기보다는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8월 달까지만 시장이 큰 폭의 충격 없이 잔잔하게만 조금 올라가 준다면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어떤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고, 금요일 날 제가 우리 임 대표님과 또 12시 라이브 방송하는데, 그때 우리 프로젝트 있죠? 포트폴리오 있는 거. 그 부분도 제가 종목, 한 4-5개, 또 채권, 이런 부분들 다 넣어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